자, 첫 번째, 장기 투자. 지금 보시는 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다 합해가지고 지수로 만들어 놓은 코스피라는 것의 평생 차트입니다. 평생 차트. 1980년 1월 4일에 100으로 출발합니다. 그게 지금 3,000을 찍고 2,400, 오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3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겠죠. 전체가 그렇게 커졌다는 거잖아요.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하죠. 와, 장기 투자하면 이렇게 많이 올랐겠네. 무조건 기다리면 되겠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러지를 못하죠. 자, 장기 투자해야 되는 이유 간단하게 시장 자체가 이렇게 100에서 3,000까지 성장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커져가는 곳에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명분은 당연히 바로 나올 수 있다. 코스피 지수가 코리아 컴포짓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거든요. 인덱스가 지수란 뜻이잖아요. 약간 뭐랄까 코스피 지수라는 말이 이상한 거예요. 코스피 자체가 지수라는 것의 줄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요. 이건 제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약간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왔던 대부분의 세상에서는 평균이라는 걸 썼어요. 야, 이 반 수학 평균 75점, 이 반 수학 평균 80점. 그러면 우리 반이 더 잘했구나 라고 평균으로 항상 얘기했는데, 이 지수라는 거는 투자에서 진짜 많이 쓰는데 우리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만약에 다이어트 학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어트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야, 그 학원 살 되게 잘 뺀대 라고 할 때, 야, 거기 다 합한 사람들의 몸무게 평균이 70이래. 뭔 소리지? 이렇게 되잖아요. 평균을 얘기하려면 항상 두 개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과거를 얘기해야만 이해가 되는 거죠. 봐봐요. 거기 학원 뭐 2달짜리 코스 있는데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다 80kg였는데 2달 뒤에 70이 되었대. 아, 살 잘 빼주는구나. 우리 이렇게 막 모였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가벼운 사람, 무거운 사람, 이만큼을 합했더니 평균이 80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합했을 때 평균이 70이었다면 아, 줄었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항상 기준점을 계속 얘기해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주로 쓰느냐, 코스피나 이런 시장을 설명할 때는 80년을 매번 가지고 와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자, 지금 우리 몸무게를 다 더해요. 만약에 500kg가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거를 100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이어트 성공해가지고 이게 400이 됐어요. 그럼 지수는 80이 됐죠. 성공한 거예요. 만약에 실패했어요. 누가 야식을 엄청 먹어가지고 이게 600이 됐어요. 지수가 120이 됐어요. 살찐 거죠. 기준점을 얘기할 필요 없이 100으로 정해놓으면 우리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금융에 대한 대부분의 여러 가지 것들은 정말 지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수는 이런 개념 때문에 쓰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자, 한국거래소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정말 다양한 자산들이 있는데 100만 원을 1982년에 투자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요거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똑같은 거 알아요? 비슷한 거 알아요? 항상 1등은 누구겠어요? 주식이에요. 주식. 1등은 주식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안전한 투자를 할 때는 주식이 작은 거고,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는 주식이 양이 많은 거지. 문제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엄청난 변동성이죠.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이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의 영향을 다 받는 존재이자 거래가 제일 쉽죠. 아무튼 그런 면들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산을 사던 간에 장기로 뒀을 때 결국에 다 올랐잖아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심플한 거죠. 우리는 인플레라는 걸 계속 겪고 있잖아요. 인플레라는 것은 결국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현실은 가격이 오르는 거죠. 다 오르는 거죠. 소비자를 사가지고 저 하늘로 뿌려버리지 않는 한 내가 뭘 가지고 있던 간에 자산이라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이번에는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이게 신용평가 회사 같은 데서 만들어서 발표한다고 해서 S&P라고 쓰고 뒤에 500이 붙어 있는 이유는 미국은 기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에 있는 500개만 추려서 지수를 만든 거예요. 밑에까지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다 합해도 어차피 2000개니까 합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실제로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가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안 쓰죠. 그냥 코스피 이러잖아요. 우리는 위에 있는 500개를 추렸기 때문에 S&P 500이라고 부르고요. 자, 요런 그림입니다. 더 아름답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 투자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요거는 1957년 3월 4일에 10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는 100으로 출발했잖아요. 10으로 출발한 게 지금 4,000이잖아요. 시장 전체가 저만큼이나 성장했다는 것은 뭘 잘 못 골랐다의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래 투자를 했다면 우리는 이 성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깔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시장 평균이라는 걸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11%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10%도 못 넘길 경우에는 아, 시장보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왜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깔고만 앉아 있었어도 원래 이 정도는 나온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감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정신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제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왜냐면 저는 지금 이걸 봤지만 옛날에 이것도 봤잖아요. 이런 거. 저 때도 이랬어요. 밀리고 이게 과거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더 날렸죠. 이거보다 훨씬 날렸죠. 그렇게 많이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걱정을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워렌 버핏의 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정말 많이 벌었잖아요. 버핏은 이미 재산의 99%가 기부돼 있거든. 선언돼 있잖아요. 유태인들은 항상 그러죠. 근데 1%만 해도 얼마죠?
한 5천억 될걸요, 거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배우자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죽고 나면 1%의 자산이 당신에게 갈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불리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10%는 미국 채권 사고 90%는 S&P 500에 가만히 넣어두시오. 그게 가장 좋은 투자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뜻하는 게 뭐냐면 딱히 내가 더 해서 뭔가 낼 수 없다면 시장이 맡기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인덱스 투자가 괜찮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워렌 버핏이 특히 S&P에 대해서 진짜 좋아해요. 주주총회 같은 거 하잖아요. 생각 없는 주주들이 질문하는 거 알죠? 버핏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지금 뭐 사야 됩니까? 오, 용자 진짜. 버핏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S&P 사세요. 미국을 의심하지 마라. 근데 우리도 미국 살 수 있잖아요, 이제. 미국 사면 돼요. 미국이 좋아 보이면. 시장이 보여주는 이런 장기적인 우상향 그림, 우리가 장기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들입니다, 아직. 자, 삼성전자 200원이었군요, 옛날에. 주주수가 지금 561만 명의 국민 주식이 되었습니다. 자, 561만 명 중에 지금 20명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장기 투자의 그림을 여기서도 볼 수 있죠.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하에 대부분의 좋은 기업들은 장기 차트를 펼쳐놓으면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어떤 그림이 보여요? 우와, 이런 적 없는 것 같죠? 지금 왠지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게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뭔가 엄청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거 맨날 저랬어요, 맨날. 제가 있었을 때가 여기잖아요. 여기. 삼성전자는 제가 퇴사할 때까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그 응축되는 시간을 기업이 발전 안 한다고 착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차트라는 것은 기업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때는 장이 안 좋았을 뿐 기업은 끝없이 성장하고 있었고 그게 발현되고 나서는 그냥 쭉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되고 기업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시기에 제가 가장 많이 겪었던 거는 당시에는 삼성이 스마트폰이 거의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모든 주가는 스마트폰이 결정했단 말이에요. 세계 1위를 먹었잖아요. 그 후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샤오미, 오포가 중국에서 팍팍팍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아이폰이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판매량이 막 줄어요. 그러면서 여의도에 그 투자 잘한다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 파로 나눠져가지고 삼성전자가 200 넘냐 안 넘냐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150 됐거든요. 제가 있을 때 120 정도였나?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 보는 모든 자료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더 이상 팔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중국이 훨씬 싸고 좋고 프리미엄은 아이폰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더 이상 웬만큼 다 팔렸고 안 돼 있구나. 나는 안 간다 쪽에다가 걸겠다. 이제 손님들이 막 물어보거나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지금 저렇게 됐죠. 즉 이때는 옛날에 설탕 만들던 회사 우와 가전 잘 만들어서 우와 스마트폰 잘 만들어서 우와 반도체 잘 만들어서 우와 기업이 변하면서 올라가고 그때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발전하는 그 기업의 저력을 볼지 못하는 거죠. 단순히 판매량만 보고 경쟁자 나타나서 떨어진다고 주식을 팔아버리는 실수를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은 전자죠. 미래는 아마 바이오로 되어 있거나 또는 AI가 되어 있거나 AR이 되어 있거나 뭐가 되어 있든지 그때 가장 필요한 걸로 잘 바뀌어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아무튼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때 장이 떨어질 때는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그것만 바라보면 기업이 안 좋아 보이는 그런 함정이 항상 빠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말 많은 회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얼마나 고민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해요. 저도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뭐 먹고 살지 뭘 할까? 뭘 하면 더 행복할까? 뭐 하면 더 의미가 있을까? 큰 회사들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쉽사리 도태되지는 않거든요. 짠! 방금 봤던 거 말고 이거 딱 보면 되게 힘들죠. 우와 힘들겠다. 우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폭락했다가 급등하고 삼성전자의 하루 차트입니다. 하루 차트. 이 막대기 하나가 1분입니다. 이걸로 바라보고 있으면 도박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88,000원이네. 아까 82,000원이었는데 우와 내가 오전에만 샀어도 수익이 10%네? 이런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보면 탐욕과 공포라는 말이 투자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탐욕과 공포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고요. 많이 매매할수록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정말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께서는 주식을 사놓고 수면제를 먹고 10년 후에 깨어나라 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말 진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현업에서도 진짜 이민 갔다 온 사람들의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제일 좋아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도 이미 증여 작업을 오래 해놨기 때문에 계좌가 있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바로 증여 세팅을 해주거든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바로 증여 세팅을 하게 되면 한 30% 정도 세금을 할증해서 주게 되는데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 가지고 있던 주식의 일부를 떼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잠겨 있을 때는 이제 세무 작업 같은 게 막 들어가죠. 손녀 계좌가 생기잖아요. 생후 2개월 막 누워있는데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그 계좌를 제가 관리를 하는 기분. 우와 얘는 태어나면서도 이걸 가지고 시작하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손녀 계좌 수익률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 거 제일 안 좋아요. 맨날 와가지고 SK 하이닉스 어떻게 됐어? 팔아야겠네? 팔고 괜히 팔았네? 하면서 사고. 손녀 계좌 수익률 되게 좋습니다.
장기 투자 얘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젤란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의 직업이 있어요. 자산 운용사라는 회사 안에서 펀드를 만들고 펀드 매니저가 그 돈을 사고 파는데, 우리는 펀드를 사잖아요,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그럼 그 돈이 큰 돈 뭉치에 돈이 그냥 톡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돈더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전설의 펀드 매니저 중에서 피터 린치라는 분이 계신데, 전설로 남아있는 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회색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S&P 500이라는 지수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자랄 때 이 피터 린치께서 하셨던 빨간색의 차트는 이런 그림을 보였죠. 전설로 남아있을 법하잖아요. 연평균 3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그걸 13년 동안 했어요. 투자자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실적 내고 있는 사람 있으면 이 펀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펀드 가입자의 절반이 손해래요. 절반이. 이렇게 수익을 끝없이 내줬는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사가지고 여기 팔고, 여기 사가지고 여기 팔고, 우와 오른달 때 다 끝에 우르르 와가지고 다 사더니 여기서 다 팔고 나가고, 절반이라는 거죠. 즉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딱히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 수 있을 만큼 아직 역발상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 없다면 장기 투자가 최고입니다. 그냥 깔고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계속되는 장기 투자. 적립식 투자의 마술. 한 달에 30만원, 한 달에 20만원, 한 달에 10만원. 매달 월급날에 내 돈이 자동으로 이체가 되고 거기서 정해진 펀드가 자동으로 사지도록 세팅을 하는 게, 적립식 펀드라는 것은 정말 좋거든요. 이게 진짜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 정말 좋습니다. 이거를 되게 안 좋게 얘기하면 뭐죠? 안 좋은 용어로 풀면 물타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상적인 장기 투자라는 것은 계속 사는 것을 전제하는 장기 투자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 착각해요. 목돈이 있네? 1000만 원이 생겼네? 성과급, 우와, 이거 딱 사고 10년 뒤 열어봐야지. 10년 뒤 열어보면 괜찮은데 보통 거기까지 안 가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1000만 원이 있네? 그러면 내가 살 거 정해놓고 매달 100만 원씩 그냥 사지도록 세팅하는 거죠. 10달이 지나면 이제는 들어갈 돈이 없네? 이제 월급 떼서 넣어야지. 계속 사는 투자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기간 동안에도 거치를 했으면 마이너스 13%의 수익이 나왔을 그 기간에 똑같은 거를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적립식으로 사면 플러스 13%가 나왔다고 하죠. 이게 적립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누릴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법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는 진짜 제일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부자들,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적립을 해? 돈이 남아 도니까 보통 오니까. 근데 모아가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적립식 펀드의 파워를 저는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꼭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월 30만 원어치 뭘 사볼까요? 뭘 산다고 가정해볼까요? 예로 기억하기 쉬운 거 하나 뭐 있죠? 먹는 거 아무거나 떠오르는 거, 그쵸? 치킨을 30만 원어치 매달 사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자, 치킨의 가격이 그 다음 달에 5만 원이 됐어요. 몇 마리 먹죠? 그 달에는 6마리 먹어야지 6마리 시켰어요. 그 다음 달에 지났어요. 치킨 값이 10만 원이 됐어요. 몇 마리 사 먹죠? 3마리.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2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몇 마리 사 먹죠? 15마리.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투자금이 고정되어 있다면 올랐을 때는 작게 사고 싸졌을 때 왕창 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아주 좋은 행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보통 비싼 거를 더 사야겠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결국 이렇게 사는 사람은 가격이 순간 엄청나게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의 평균 단가는 되게 낮은 거죠. 왜냐면 비쌀 때는 작게 샀으니까. 그러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수량은 나중에 뭐 100주, 200주 될 거고, 결국 올라가면 다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입니다. 이 효과 때문에 이제 적립식 펀드는 내가 생각 없이 계속 붙는다고 하더라도 내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싸져 있을 때 많이 사게 되는 거죠. 자,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시장이 훅 빠져가지고 옆으로 보통 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진짜 투자 안 해요. 진짜 잘 안 되고 잘 안 오시고 이제 안타깝죠. 이때 사셔야 되는데 살짝 연락해보면 좀 사서 모으기에 좋을 것 같은데 안 사요. 언제 사냐? 이때 다시 또 불타시 할 때 그때 들을 걸 하면서 그때 왕창. 그 실수만 안 해도 진짜 많은 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장기 투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투자하는 것에는 도움이 안 되게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나온 거는 얼마죠? 한 10,000년 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가 세상에 나온 거는 한 400년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DNA 속에 새겨져 있는 위험 회피 성향과 그런 것들은 투자에는 완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투자는 리스크를 떠안는 만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살면서 리스크를 거의 안 떠안잖아요. 도움이 되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되게 연구하는 행동경제학이랄까 좀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책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돈이 아니라 수익을 원한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나오는 수익의 금액, 이걸로 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보다 수익이 낮다는 그 사실을 갈망한다고 해요. 그래서 막 쬐끔 넣어가지고 막 10만 원 넣어가지고 10% 됐잖아요. 그럼 기분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만원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수익을 볼 때 뇌 자극이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요. 내 반응이. 투자를 하기 전에는 나는 투자를 해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자산도 모으고 큰 수익을 볼 거야 라고 시작을 하지만, 딱 사는 순간 이게 나한테 엄청난 걸 안겨줄 거야 라는 것에 취해 있고, 그 취함을 계속 느끼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런 걸 찾는 거죠. 그 종목 수가 늘어나고 또 좋은 게 생기면 그래 이게 좋다고 들어온 주식 딱 사면서 그래
미래는 다 날아다니겠지. 또 AR 메타버스 탁 사면서 나중에 다 끼고 있겠지. 그 중독이 취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변하기 싫어한다. 자기가 투자에 처음 입문할 때 그때 당시의 시장의 분위기가 평생 간대요. 그때 습관이 평생 간다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시장이 되게 좋을 때, 화랑일 때 불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 미국의 약간 토테미즘에서 온 건데요. 시장이 좋고 상승하는 걸 황소가 이렇게 뿔을 들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불마켓, 불장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거래소 바로 앞에 황소 동상이 있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줄 서가지고 만지고 오는 이유는 수익이 나기를 기원하는 마음. 네, 저도 줄 서가지고 만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저기 여의도에 있는 한국 거래소 황소 동상 큰 거 있어요. 미국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또 주말에 다녀오세요. 황소 동상 만지고 오기. 기분 되게 좋아요. 곰은 핥히잖아요. 이렇게 손을 아래로 핥힌다 해가지고 하락을 상징하는 베어마켓의 상징이 되는 거죠. 내가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불마켓인 사람은 어느 정도의 긍정론과 그 습관을 계속 가진 채로 투자를 하게 된다고. 꼭 베어마켓에 진입을 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인다고 해요. 저도 불마켓에 들어왔잖아요. 뭘 사도 올라가던 시기. 저는 그게 입사할 때여서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다 날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월급 모은 거 얼마 안 되는 거 날린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혹시 불마켓에 들어왔다면 이걸 되게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마켓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평균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학부모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거래요. 당신의 자녀는 평균입니다. 되게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균을 싫어한대요. 남자들이 운전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투자에서도 그거를 계속 느낀다고 하고 그게 스며든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종목에 물렸어요. 물렸다는 표현은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내가 샀는데 하락한 상태인 거죠. 자, 물렸어요. 근데 이거를 나는 평균치보다 높은데 이 손실 난 최초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어서 손절이라는 것이 되게 힘들고 그게 이어져가지고 이제 끝없이 내려가는 거를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수익보다 손실을 2.5배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10% 오른 것보다 10% 하락한 것의 고통을 2.5배 크게 느낀다고 하는 거죠. 투자했어요. 딱 보고 있어요. 다음날 2%, 오, 다음날 10%, 오, 다음날 이제 마이너스 한 5% 되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전혀 다른 크기의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수익이 났던 게 줄어드는 그 고통이 싫어가지고 결국 쬐끔이라도 벌었을 때 나와야지 하면서 또 팔게 되고,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뇌는 감정, 이성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뭔가를 바라보고 할 때도요, 우리는 일단 처음으로 우와 멋있다, 우와 크다, 우와 이쁘다 라고 받아들이고 나서 그게 그 다음으로 이성을 담당하는 쪽으로 전달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우리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항상 접근하지만 막상 현실은 감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지극히 정상이고, 그래서 계속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거의 AI 로봇처럼 마이너스가 막 나도 난 아무렇지 않아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투자에 유리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대부분의 자산은 우상향한다. 우상향하지 않은 자산 몇 개 가지고 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우상향했다. 그 다음에 피터 린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전체 기간 중에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는 기간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10%. 기간 100으로 봤을 때 그 짧은 10%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떠나 있는 투자는 수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대신 항상 발을 담그고 있는 투자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의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 10%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은 횡보했기 때문에, 출렁출렁 했기 때문에 그거를 견뎌야만 그 10%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투자 언제 진입하면 좋아요, 언제 보고 있나요, 이런 말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죠. 항상 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게 힘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산 배분을 하거나 분산 투자를 하거나 적립식 투자를 하거나 그 모든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투자하는 것에는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지도록, 무뎌지도록 억지로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매매 안 하기 연습을 한다든지, 입력 다 해놓고 매수 버튼 안 누르기 이런 훈련, 그 다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파란색을 봐도 행복하게 웃을 수 있기,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하실 거죠? 네. 적어도 이런 질문 안 하시겠죠? 우와 샀는데 하루 만에 5% 올랐어요, 팔아야 될까요? 그런 질문 하시면 영상 재방송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